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수업이죠. 지금 어제 그제 이틀간 먼저 수업 시작하셨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아셨겠지만은 간단하게 그냥 저는 첫 번째 수업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이번에 42회예요. 42회 시험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작년에 2017년도가 41회, 그 다음에 그 전년도가 40회, 39회 이렇게 됐었는데 39회 같은 경우에 합격률이 58.5% 정도였었고요. 40회가 되면서 64.4%, 그 다음에 작년의 경우에가 조금 더 올라서 64.7%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64, 67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높은 게 아니에요. 높은 게 아니라 다른 의료 시험 의사, 간호사, 다른 쪽을 보면은 95%, 96%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우리 쪽은 낮은 편이에요. 낮은 편에 해당이 되는 건데, 한쪽에서는 이제 라이센스, 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어렵게 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고,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는데, 58.5%였던 데서 64.7로 올라오면은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시험이 쉬워져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시험 안 쉬워졌어요. 시험은 그냥 그대로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올해가 42회가 되는 건데 여기 39회에 해당이 되던 해 같은 경우에 여기는 이제 특히 2017년도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가 그러니까 작년에 2017년도 1월에 40회도 있었고 2017년도 12월에 41회도 있었던 거죠. 2회 같이.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시험이 12월 달로 넘어왔거든요. 12월 달로 넘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어진 게 12월에 첫 주차, 두 주차, 11월 말에 또 위생사 시험 있잖아요.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에 위생사 시험 들어가서 이거 합격해놔야 되는데 또 12월 달에는 학교 자체 또 왜 점수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말고사도 있는데 그 끝나자마자 작년 같은 경우에 12월 23일에 바로 또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해놨으면 상관없는데 11월에 위생사에 12월에 영양사에 막 굉장히 부담스러웠기도 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가는데 이런 흐름 중에 하나가 대학마다 대학 평가를 받는데 학생들 면허증인 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 면허증 자체의 합격률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가 학과 점수를 내는데 또 관여를 하게 되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률이 또 굉장히 학교 점수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월 달에 시험을 보면은 합격증 자체가 2월 말 3월에 나오면 취업이 늦어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12월로 당긴 것이 가장 큰 영향이 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향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시험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은 쉬워서 점수가 올라졌던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그만큼 열심히 시킨 거예요. 각 학교마다. 여름방학부터 특강 들어가서 사실 이제 일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학기 같은 경우에는 커리큘럼에서 영양사 시험 위주로 다 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시켜서 합격률이 높아졌던 거지 시험 자체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때 이제 39회까지는 과목이 9과목이었어요. 9과목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때는 이제 문제가 우리 영양사 시험 문제가 300문항이었었거든요. 그래서 300문항 들어오게 되면서 메인 과목에 해당이 되는 과목들이 있었죠. 그래서 영양학이라든지 식사요법, 그 다음에 식품학, 조리원리, 그 다음에 단체급식 이런 메인 과목들이 이제 200문항을 차지를 했었고요. 나머지 해당이 되는 과목들에서 이제 5과목이 있었는데 이 5과목에 이제 생화학도 있었고 생리학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영양교육 그 다음에 위생 그 다음에 법규 식품위생 법규에서 각각 20문항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 200문항이었었는데 이때 39회 때 58.5로 약간 낮았던 이유가 뭐였었냐면은 9과목에서 4과목으로 넘어오는 중간 과정으로 들어가면서 전체 9개를 다 꽈락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메인에 해당이 되는 과목들에 해당이 되는 것만 괄학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괄학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전체 중에서 60%를 맞아야 돼요. 그러면은 300문항 중에서 60%를 맞는다는 것은 180개죠. 180개 넘으면 되는 거였었는데 아무리 내가 나머지 것을 다 잘 맞았더라도 영양학이 60문항인데 영양학에서 내가 40%에 해당이 되는 24문제를 못 넘었다.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목에 해당이 되는 각각의 과목에서는
한 과목이라도 40% 이하로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과락이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중간에 39회 때 생화학, 생리학, 영양교육, 위생, 위생법규까지도 20문제짜리들도 다 과락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생화학 너무 어려워 막 이러면서 생화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포기해도 뭐 나머지 과목들에서 맞아주면 되지 이랬었거든요. 근데 생화학 같은 경우에도 과락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최소한 8문제 이상은 맞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약간 낮아졌던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바뀐 문제 유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현재는 우리가 1교시, 2교시 이렇게만 시험을 봐요. 1교시, 2교시. 그래서 1교시 동안에 100분, 2교시에 대략 한 85분 정도 시험을 보게 되는데 1교시에 두 종류의 시험지, 2교시에 두 종류의 시험지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1교시 첫 번째 나눠주는 시험 문제가 영양학의 생화학 시험 문제가 동시에 나가는 거예요. 같이 나가게 되는 거고 이 영양학에 이제 여러분 배우셨으면 아시겠지만 영양학에 기초 영양학, 고급 영양학, 세계인 중의 영양학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중이 워낙 많죠. 그래서 60문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2교시에 영양교육, 그러니까 1교시 두 번째 문제에 영양교육에 그 다음에 식사요법에 생리학이 들어가고 여기 들어갈 때 여기에 영양 판정도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식사요법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얘기하겠지만은 고혈압 판정 기준, 당뇨 판정 기준, 빈혈 판정 기준 이 판정 기준들이 나오거든요. 이걸 같이 섞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60문항 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식사요법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전체 60문항 중에서 36, 7문제로 비중이 제일 크죠. 당연히 식사요법에 해당이 되는 게. 그래서 이게 단독으로 떨어져서 이건 대놓고 영양교육 문제야. 이건 단독으로 떨어져서 이건 식사요법 문제야. 이게 아니라 식사요법 생리학 문제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기 질환이다. 뭐 심혈관계 질환이다. 이러한 경우에 혈액의 상태에서 이러한 경우 생리학 문제를 앞쪽에 제시를 해주고 이러한 경우에 식사요법에 해당이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 국가보건의료인 뭐 시험, 그 국시원이라고 우리 말하는 사이트 있잖아요. 국시원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서 국시원이라고 치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보건의료 시험 관련된 내용들인데 거기 영양사 클릭하시면은 최근에 합격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각 과목별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그 요리 다 있거든요. 문항들이. 그리고 예시문항, 세문항도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겠다라는 예시문항이 세문항이 PDF 파일로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신장질환 문제였어요. 이게 예시해준 문제가 신장질환 문제인데 요독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 이 요독증 환자에게 줄 수 있는 식단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요독증이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신장질환에서 신장에서 거르지 못하면서 만성사구체, 그러니까 만성신부전에서 넘어오면서 거르지 못하는 사람들로 이 사람은 식단에서 그래서 1, 2, 3, 4, 5 문항에 각각 음식 종류들이 3가지씩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음식을 보면서 뭐 예전에 단편적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신장질환 환자가 조심해야 될 뭐 음식은 그러면은 나트륨 짠게 먹으면 안 돼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요독증이라고 제시를 해줬으면은 여기 들어있는 식단 중에서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빼야 돼요.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빼라는 거구나. 그럼 예를 들어서 밥에 고등어 조림에 계란찜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 고등어 조림 안 돼. 계란찜 너무 둘 다 식단에 들어가 있어서 너무 헤비해. 이런 식으로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래서 이게 질환을 보고 판단을 하고 식단까지 찾는 문제가 식사요법 문제예요. 그래서 최근에 40회, 41회 보면서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했던 문제가 계속해서 식사요법 문제였어요. 식사요법 제목이 어려워진다는 게 단편적인 문항이 아니라 판정에 이것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 빈혈을 물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영유아의 빈혈인지 사춘기의 빈혈인지 성인기의 빈혈인지 노인의 빈혈인지 임산부의 빈혈인지를 다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그 판단에 따라서 이 사람이 철분결핍성 빈혈인지 비타민 B12 부족인지 엽산 부족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식단을 찾는 거예요. 어렵겠죠. 그래서 식사요법 문제가 점점점 어려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60문항이 나오는 것이 120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2교시로 들어가게 되면은 첫 번째 시험 문제가 이제 첫 번째 시험제는 식품학 조리 원리가 들어가게 돼요.
식품학 조리 원리가 들어가고 여기에 식품 미생물, 그래서 곰팡이, 효모, 세균, 바이러스, 부패, 발효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40문항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단체급식, 그 다음에 위생, 그 다음에 위생관계법규까지 해서 여기에서 이제 60문항.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문제는 최종 220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300문항에서 220문항으로 줄어든 거죠. 그리고 각각 60, 40, 60. 이게 문제 문항수를 정확하게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전체 60개 중에서 전체 60개 중에서 전체 40 중에서 전체 60 중에서 반드시 40% 이상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40문항은 완전히 몽땅 다 틀리고 나머지 180개를 다 맞았다라고 해도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모든 과목마다 최저 점수는 40% 이상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가 우리는 다 과락 과목이 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영양사 시험이 최근에 합격률이 오른 것은 쉬워져서가 아니라는 거. 쉬워져서가 아니라 학교에서 많이 공부를 시켜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시면은 현재가 5, 6월이잖아요. 그러니까 5, 6월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 공부하시면서 완전히 뭐 이거 2달 이제 8주간 공부하면은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하고 나면 머리가 더 복잡해질 것이다. 왜? 몰랐을 때는 몰랐으니까 아 어려운가 봐 이렇게 되는데 이제 8주간 듣고 나면 아는 게 너무 많아졌거든요. 어떤 아는 게 많아졌냐면은 외워야 할 게 많아졌다는 걸 안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대. 이것도 중요하대. 내 머릿속엔 다 안 들어와.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5, 6월에는 그 핵심에 해당이 되는 큰 줄거리 여러분들도 엄청 고민하다가 하고 노셨을 거 아니야. 그냥 혼자 공부할까? 인강을 들을까? 그래도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엄청 많은 고민을 하시다가 선택을 하셨을 텐데 8주 동안은 그러니까 실강으로 하셨던 특히 인강도 굉장히 본인 의지가 많이 필요한 과목이죠. 그래서 8주간 먼저 메인 흐름을 잘 잡으시고 나서 왠지 불안하니까 사실 또 들어야 되나? 아니에요. 듣는 것보다는 이제 본인 정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7월, 8월, 9월, 10월, 11월 충분히 시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월, 6월 달에 내가 다 외워버려야 되겠다. 이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중요한 흐름 파악하고 내가 공부해야 될 것이 뭐가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이제 각 과목 선생님들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중요 키워드 이번 챕터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또 우리가 시험 그러니까 한 챕터 끝나고 나면 간단하게 문제를 보잖아요. 문제를 3, 40문제 정도를 보게 되면은 아, 이 이론이 이런 문제 유형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구나. 이걸 응용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을 키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따라오시면은 뭐 반드시 합격하실 거고 여러분들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자, 먼저 저는 이제 항상 들어가기 전에 차례를 먼저 언급을 해요. 차례.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그래서 먼저 식사요법 이론에서 차례가 있잖아요. 맨 앞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여기에서 뭐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영양학 굉장히 생화학하고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 기전을 알아야지 영양학적인 대사 기전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양학, 생화학을 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생리학을 알고 있게 되면은 식사요법을 적용하기가 정말 쉬워요. 그래서 여기에 영양 판정이 그래서 같이 들어갔던 거예요. 여기에 판정에 식사요법에 생화학에 교육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식품학에서 조리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분의 구조를 알고 이 전분에 따라서 밥을 떡을, 죽을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조리 원리라기보다는 조리 과학이에요. 요즘은 과학, 사이언스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급식하면서 위생도 알아야 되고 법규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셔야 되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나오는 얘기는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래서 식품학 쪽에서는 탄수화물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단백질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지질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그 다음에 비타민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무기질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이거를 똑같이 얘기를 해요. 똑같이 얘기하는데 영양학은 그래서 이거를 섭취했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대사 기전을 통해 대사를 물어봤으면 생화학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비타민 B1이라는 영양소가 부족하면은 영양소가 부족했었을 때는 우리 몸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 이렇게 묻는 것이 영양학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각기병이래.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원의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비만이야, 당뇨야, 고혈압이야 라는 질환이 왔었을 때 그 질환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할 거야. 치료를 하는, 그러니까 음식으로 치료를 하는 게 식사요법이잖아요. 그러면은 당뇨 환자인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어떻게 줄 건데, 단백질을 어떻게 줄 건데, 지질을 어떻게 줄 건지 이거예요. 식사요법은. 식품학 각각의 탄수화물 구성 요소, 그 다음에 단백질 구성 요소 이렇게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과목을 정확하게 여러분 공부를 해놓잖아요. 다 연결이 돼요. 전부 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이제 가끔 학생분들 중에서 어떤 과목을 가장 기본으로 먼저 들어야 돼요? 당연히 영양학이에요. 그러니까 영양학을 잘 알고 계시면은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공부하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워낙 또 뭐 영양학생 강의 잘 하시니까 영양학 과목 잘 따라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항상 순서를 보세요, 순서. 각 과목마다 얘는 무엇을 가르치겠다는 건가, 무엇을 전달하겠다는 건가. 자, 보세요. 1장 보시면은, 1장에서는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이 식사요법의 개요가 들어갈 거고요. 2장 같은 경우에는 위장관질환이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3장에서는 간 담독의 췌장질환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묶어서 소화기계 질환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장, 3장을. 그러면은 소화기계 질환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여러분들 아침 식사 하고 오셨으면은 구강, 입을 통해서 저작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지금쯤 위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위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해서 미집으로 만들어서 이러한 작용을 한 다음에 소장으로 내려가서 소장에서 필요한 것들은 흡수, 필요 없는 것들은 흡수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소장에서 십이지장, 공장, 회장에서 작용을 할 거고요. 찌꺼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대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대장 들어가면은 대장도 이제 위치에 따라서 상행, 횡행, 하행, S상, 직장, 항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구강, 위, 소장, 대장, 직장, 항문 과정까지 나오는 여기에 관련된 질환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입에서 삼키지를 못해. 연화곤란이 발생을 했어. 위에 염증이 있대. 소장에서 소화흡수를 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설사를 한대. 대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내가 변비야, 개실염이야. 각각의 이럴 때 어떻게 식사요법을 할 건데 이거예요. 각각의 기전으로. 그래서 생리학하고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식사요법이.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러한 이제 음식물들이 들어왔었을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에서 이제 간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이 전체적으로 소화흡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간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 간염, 지방간, 간경변, 간성온수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간에서 만들어졌던 담즙을 저장하는 곳이 담낭이란 말이에요. 담낭이 제 기능을 못했을 때 담낭염, 담석 이런 것들. 위 뒤편에 췌장이 있어요. 그래서 췌장, 이자라고 말하는 이 췌장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호르몬도 분비하고 소화에서도 분비를 해요. 췌장이 제 기능을 못했을 때 당뇨부터 시작해서 소화흡수 기능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간, 담낭, 췌장 이렇게를 우리가 소화기계 질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체중 조절과 영양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요즘에 워낙 또 이쪽 파트가 많다 보니까 비만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너무 마른 몸매를 추구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중고 여학생들이 음식을 안 먹는 거죠. 그러면서 발생되는 거식증이라든지 폭식증이라든지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것도 나오고요. 너무 음식을 식이 이상에 해당이 되는 거식증, 폭식증 문제도 최근에는 문제 경향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중고등학교에서 발생되는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체중 조절 영양 관리에는 비만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들어가는 게 당뇨, 워낙 또 중요하게 말하죠. 그래서 당뇨 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인슐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당뇨에서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들어왔던 것들. 1형 당뇨, 2형 당뇨, 임신성 당뇨. 그래서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고요. 다음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심장이에요.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을 내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심장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혈액 펌핑이에요. 그래서 바로 심장에서 혈액을 대동맥으로 내뿜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했을 때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우리가 심부전, 심장이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심장에는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뿜어내는 혈액도 중요하지만은 대동맥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심장 자체한테 주는 혈관이 굉장히 중요한 혈관이 있죠. 이거를 관상동맥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상동맥에 문제가 돼서 오는 심근경색, 허혈증 들어보셨죠? 그래서 바로 이제 심장 자체의 질환들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심장 이야기, 다음 혈액, 혈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의 혈관은 동맥, 모세혈관, 정맥이 있게 되는데 동맥벽은 탄력이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동맥벽에 압력이 너무 많이 높아졌어. 압력이 높아졌네? 이걸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압력이 너무 낮아졌네? 저혈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혈압. 그 다음에 동맥은 깨끗하게 맑게 혈액이 잘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찌꺼기들 끈적끈적하게 쌓이게 되면서 제대로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터져버릴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동맥이 딱딱하게 굳어져 간다라고 해서 동맥경화를 이야기하게 돼요. 그 다음 가다가 혈액은 맑고 혈액 속에 일정 농도의 여러 가지 지질이든 혈당이든 가져야 되는데 그거보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져. 중성지방 높아져. 이러면서 우리 몸에 좋아야 되는 HDL은 낮아져.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혈액 성분에 문제가 오게 되면서 혈액의 이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는 고지혈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콜레스테롤하고 TG는 높아지지만 몸에 좋은 HDL은 낮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를 고지혈증이라고 하지 않고 이상지질혈증.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은 심장에 관련된 질환, 혈관에 관련된 질환, 혈액 성분에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심혈관계 질환이에요. 아, 이쪽 파트가 심혈관계 질환이구나.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다음번에 나오겠지만은 고혈압 환자야. 최종적인 것은 우리는 식사요법에서는 그래서 식사요법을 어떻게 줄 건데 라는 게 식사요법이라고 했잖아요. 고혈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나트륨이거든요. 짜게 먹는 거. 그러면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 나트륨을 줄여줘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러면은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여야 돼요.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포화지방, 동물성 지방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심혈관계 질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 7장 보시면은 비뇨기계 질환 나와 있는데 비뇨기계 질환은 뭐냐면은 자, 배꼽 옆으로 해서 키드니 에서 양쪽에 강낭콩 모양처럼 해서 키드니가 있게 되고요. 이 키드니, 신장이죠, 신장. 신장을 통해서 양쪽에 여기서 만들어진 소변이 수뇨관을 통해서 방광에 쌓이게 돼요. 방광에 모였다가 요도를 통해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바로 신장, 수뇨관, 방광, 요도를 묶어서 비뇨기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방광, 요도, 수뇨관 쪽은 안 해요. 그래서 이쪽만 하다 보니까 비뇨기계 질환 파트를 공부한다라고도 하고 신장 질환을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 파트도 굉장히 중요한데 신장은 구성 요소가 네프론이거든요. 네프론은 사구체, 보몬주머니 들어본 적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위세뇨관, 헬레고리, 원위세뇨관, 집합관, 신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능이 바로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을 만들어서 몸 밖으로 내보내주는 거.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신장의 기능. 그래서 신장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염증이 생겼다. 사구체 신염, 신증후군, 신부전. 자, 신부전까지 갔는데 도저히 내가 자체적으로 거르지를 못해. 투석해야 될 거 아니야. 혈액투석, 봉합투석. 그래도 안 돼. 이식해야 될 거 아니야. 신장 이식. 그 다음에 이거랑 전혀 별개로 신장에 돌이 생겼대. 신결석.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신장질환에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 빈혈.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뭐 빈혈에도 철분결핍성 빈혈도 있고 거대조각구성 빈혈도 있고 빈혈 문제도 반드시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 파트는 워낙 생애주기랑 같이 묶어서 나와요. 판정 문제로 묻던지 생애주기로 묻던지 이렇게 많이 묻고요. 그 다음 작년 발표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10대 사망 원인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1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뭐예요? 암이죠, 암. 암이 1위에 해당이 되고요. 2위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2위가 심혈관계, 심장질환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고요. 3위에 해당이 되는 것이 뇌혈관 질환이에요. 그 다음에 뭐 4위에 해당이 되는 것들 쭉 나오게 되고 뭐 항상 4위, 5위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살 이런 것도 들어가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암,
심혈관계 질환, 그 다음 뇌혈관 질환에 해당이 되는 것이 1, 2, 3위에 해당이 되고, 이 1, 2, 3위가 전체 사망률의 75% 이상을 차지해요. 그만큼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남자 중 10명 중에 8명은 암으로 사망, 여자 10명 중에 6명은 암으로 사망, 이렇게 말할 만큼 암인데, 이제 그 다음 파트부터 9장, 10장, 11장, 12장은 비중이 그렇게 안 커요. 챕터별로 한 문제 정도씩 나오는 거고, 그 앞쪽에 1장부터 8장까지가 굉장히 비중이 큰 파트인 거예요. 이쪽이. 그러니까 한 챕터당 거의 한 4문제 정도씩 나오는 파트가 바로 위쪽에 빈혈까지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한 문제 정도씩, 암에서도. 그 다음 10장에 보시면은 면역, 수술, 화상, 감염, 호흡기 질환이 있는데, 면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알레르기랑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영양사로 일을 했었을 때 또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물론 영양교사가 있기도 하지만은 요즘에 면역 질환으로 인한 알레르기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알레르기 문제도 꼭 빠지지 않고 나와요. 알레르기 문제.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5위, 6위, 그러니까 5위, 6위 이런 식으로 해서 4위가 폐질환이었다. 폐질환에 해당이 되고, 5위가 자살이었고, 6위가 만성 하기도 질환이라고 해서 폐렴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오늘은 그래도 미세먼지가 적은 편이었잖아요. 미세먼지, 여러 가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걸로 해서 호흡기 질환율 자체도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흐름에 따라서 호흡기 질환 이런 것도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런 흐름. 그 다음 신경 및 골격계 질환에 해당이 되는 건데, 특히 골격계 질환에서는 영양학이 됐건 식사요법이 됐건 꼭 물어보는 게 골다공증, 골연화증, 골절 문제로 해서 잘 물어봐요. 골다공증, 골연화증, 골절 이 파트에서 잘 나오는 파트고요. 마지막 12장이 선천성 대사장애 및 내분비 조절장애라고 했는데, 선천성 대사장애는 가장 대표적인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 우리 몸에서 남들은 다 갖고 있는 효소가 결핍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미노산에 관련된 효소가 결핍된 경우, 당에 관련된 효소가 결핍된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아미노산에 관련된 효소 결핍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페닐케톤유레아 들어보셨죠? 페닐알라닌에서 티로신으로 넘어온 효소가 결핍된 거. 그 다음에 당대사 장애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글루코즈가 갈락토즈로 바뀌어야 되는데 못 바뀌는 거, 갈락토세미아 등등등 이러한 내용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리고 호르몬, 내분비가 호르몬이잖아요. 내분비 기능이 안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GH,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안 되면 난장이가 되겠죠. 성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되면 거인이 되겠죠. 이러한 여러 가지. 그다음에 갑상선 호르몬 많이 분비됐을 때, 조금 분비됐었을 때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일부러 지금 첫 번째 시간에 쭉 한 이유는 뭐냐면은 식사요법이라는 과목에서 이러한 흐름으로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흐름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이제 들어갈게. 본격적으로 들어가시면 식사요법의 개요 나와 있죠. 그래서 개요 부분에서는 중요한, 그러니까 제가 각 챕터마다 중요한 키워드를 얘기하겠다고 했잖아요. 중요 키워드를 얘기하겠다라고 했으면은, 먼저 식사요법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물어보는 것이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NCP라는 단어예요. 첫 번째, 1에 해당이 되는 것이 영양관리 과정. 이게 이제 시험 문제를 내겠다. 통합하면서 이 부분을 시험 문제를 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영양관리 과정이라는 용어가 무엇인지 이 용어 알아놓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들 단체급식이나 영양학이 식사요법하고 다른 이유가, 단체급식이나 영양학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거죠. 아프지 않은 사람. 근데 식사요법은 말 그대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환자, 아픈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병인식, 그러니까 환자식에 해당이 되는 것, 병인식. 병원에서 환자에게 주는 병인식을 분류할 줄 알아야 돼요. 분류할 줄 아는 병인식을 분류하는 방법. 세 번째 해당이 되는 것이, 그래서 환자한테 식사를 준다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식사를 줄 거야? 라는 영양 투여 방법을 분류할 줄 알아야 돼요. 영양 투여 방법. 입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 입으로 먹고 장이 소화흡수를 할 수 있다면 입으로 먹이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부득이하게 입이 다 헐어버렸어. 식도가 다 망가져버렸어. 위가 다 망가져버렸어. 근데 장 기능은 할 수가 있어. 라고 한다면은 어찌되었건 장에 음식물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거를 경관급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장도 다 파열돼 버렸고 장도 이용할 수가 없어. 소화흡수가 도저히 안 돼. 그런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링거, 우리가 그렇죠. 링거를 꼽는데 그 링거 방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병원에 갔었을 때 보조적으로 꽂아주는 말초정맥, 팔목, 팔 왜 안 잡히면 손등에도 꽂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도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소량만 들어가는 거고 이 사람은 도저히 장기 이용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이고 열흘 이상 영양 투여 방법이 2000칼로리나 해당이 되는 열량을 여기로 다 넣어줄 수가 없거든요. 말초로. 그런 경우에는 아까 심장으로 들어가는 대정맥에 해당이 되는 데를 바깥에서 관을 삽입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이 간이거든요. 우리 신체 장기에서 오른쪽이 간이고 왼쪽이 심장이면은 우리 쇄골이라고 말하는 뼈 있잖아요. 거기 아래쪽이 해당이 되는 데가 심장으로 들어가는 대정맥이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 정맥을 꽂는 거예요. 밖에서 관을 꽂아서 이 관 삽입을 해서 여기에다가 직접 아미노산, 포도당, 그러니까 흡수되는 모든 이제 기본 형태를 바로 혈액으로 넣어주면서 심장으로 들어가서 우리 온몸에 분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중요하겠죠. 이건 중심정맥 영양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먹어서 섭취하게 할래? 아니면은 꽂아줄래? 이러한 것에 해당이 되는 영양투여 방법.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면서 반드시 식품 문제에 나와서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식품교환공표예요. 그래서 또 이거는 식품교환공표는 그러니까 영양학이나 단체급식에서는 식사 구성안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식사 구성안은 일반인 대상이에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거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식품교환군이에요. 그래서 식사요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것은 식품교환군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오늘 제가 이제 첫 번째 개요 파트에서 설명할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오늘 갈 때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나는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공부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있고 이러는데 공부 잘하는 방법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공부 잘해야지 이러면은 오늘 우리 1장 배웠지 내가 1장을 다 외워버려야지 그러면서 1페이지를 넘겨놓고 나서 이거 보다 보면은 정신 차리면 자고 있어요. 이미 뭐 침으로 다 젖어 있고 많잖아 그런 경우에. 그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번 학기가 되면서 공부하는 책을 하나 읽었는데 서점에 가서 저희 아들을 공부시키려고 책을 하나 산 거죠. 그래서 혼밥, 혼술 들어봤잖아. 혼자 밥 먹기, 혼자 술 마시기. 그랬는데 혼공이 있더라고요. 혼자 공부하는 정석. 그래서 서점가에 혼공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분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쓴 책이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서 한번 기회 되시면은 뭐 사시든 아니면은 서점가에 가서 보시든 아니면 빌려보시든 상관없는데 거기 보면은 구체적으로 공부 방법이 나와요. 근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앞에서 제가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 저 선생님은 얼마나 똑똑할까? 안 똑똑해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IQ 공보다 낮아요. 100 안 된다 막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데 제가 앞에서 떠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보다 먼저 이 내용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많이 봐서 그래요. 먼저 봤고 많이 본 차이지 IQ 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제 멘사 회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IQ 지수가 140 이상인 사람들을 중에서 가입한 사람들 멘사 회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뭐 노벨 생리학상, 노벨 의학상 여러 가지 상을 받고 똑똑한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의 IQ는 100에서 130 사이래요, 다. 그러니까 IQ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상관이 없고요. 노력의 정도예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게 절대 쉬운 시험은 없어요, 여러분. 공부를 해놔야지 이게 쉬운 건지 안 쉬운 건지 판가름이 나잖아. 일단은 이 책을 봐야지 외울지 안 외울 줄 아는데 이 책을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책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석은 계속 보는 것밖에 없어요. 반복. 근데 반복을 하는데 반복하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오늘 개요 시간에 내가 한번 예를 들어서 이거야. 아까 선생님이 식사요법 시간에 뭐 우리가 식사요법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아까 칠판에다 쭉 정리를 했어. 그 중에 1챕터가 개요래. 그 다음에 두 번째 막 위에서부터 항문까지 그리면서 소화기계 이야기를 했어.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뭐 구조 중에서 뭐 심장 이야기를 하면서 심장, 혈관, 혈액 이야기를 했어. 심혈 관계가 있대. 그 다음에 네 번째, 막 콩팥 이야기도 하면서 막 요도 얘기도 하면서 했었던 비뇨기계 얘기하면서 신장질환이라는 파트가 있다라고 했어. 그 다음에 당뇨도 중요하게 나온대. 그 다음에 요즘의 경우에 체중 조절, 많이 먹어서도 문제가 되지만은 많이 안 먹어서도 문제가 되는 거식증이라든지 폭식증이라든지 식이 이상에 관련되는 것들도 있대. 그 다음에 식이 이상도 있었고 일곱 번째 빈혈 내용도 있었어 라고 하면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식사요법의 주요 시험 문제래. 그리고 나머지는 뭐 암도 있었던 것 같고 선천성 대사질환도 있었던 것 같고 면역 이야기도 있었고 나머지는 호흡기 뭐 호르몬 이야기도 있었어. 뒤쪽에 건 기억 못해도 돼. 그러니까 앞쪽에 오늘 식사요법 시간에 주 내용이 뭐였어? 라고 했었을 때 흐름을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래서 오늘 뭐 배웠는데 1장을 배웠어. 1장에서의 식사요법 개요에서의 주요 단어는 영양관리 과정이었어. 그래서 환자들한테 음식을 줄 때 어떤 식으로 줄 것인지 식사, 병인식의 종류를 나누었어. 이제 조금 뒤에 공부를 하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맑은 유동식, 전유동식, 연식, 경식, 상식 이제 이거 튀어나올 거예요. 환자식, 그다음에 검사식 이런 얘기 나올 건데 큰 흐름은 병인식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경관급식이다, 정맥영양법이다, 큰 흐름은 영양투여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외우고 가야 되는 이제 식품교환군표에 해당이 되는 것은 그래 공유군, 어육류군, 채소군, 지방군, 우유군, 과일군으로 나누었고 각각의 당, 단백질, 지방, 열량을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계산 문제가 나온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하고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공부했던 내용을 덮고 빈 종이를 가져다 놓고 나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은 누구를 앉혀놓고 나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배웠던 거 설명해 줄게. 10분만 들어봐. 라고 하든지 10분만 들어봐 하기 싫으면은 써놓고 나서 빈 종이를 갖다 놓고 나서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큰 제목 정도는 쓸 줄 아는지 그게 공부야 여러분들. 이제 그 큰 제목 흐름을 잡고 거기다 작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뒤에 이제 챕터 끝날 때마다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 보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변형이 되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헷갈린다. 나 식품교환군표 아직 덜 외웠나 봐. 그러면은 이거는 식품교환군표 단순히 숫자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식품이 어느 군에 들어가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감자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 감자는 공유군이야. 그 다음에 버섯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 버섯은 채소군이야. 김치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 김치는 채소군이야. 그러면 견과류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 견과류가 식품교환군표에서는 지방군에 들어가고 식사구성안에서는 고기, 달걀, 콩류에 들어가. 나누는 거예요. 이제 점점점 공부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는 거지. 작은 것부터 외우려고 하는 것은 공부 방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흐름이에요, 흐름. 흐름을 파악하고 번호를 외우시고 거기서부터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잠깐 쉬고 본격적으로 이제 식사요법의 개요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식사요법의 개요 보시면은 식사요법 개요 일단은 식사요법은 영양사가 알아서 혼자 못해요. 의사의 진단이에요.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영양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질병의 종류, 그 다음에 건강 상태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줄 것인지를 하는 건데 밑줄 해놓으세요. 자, 이거를 통해서 식사요법을 해주게 되면은 영양 상태가 증진되고 질병이 있었다면 질병을 치료하게 되고 합병증을 예방하게 되고 질병 재발을 방지하고자 한다. 자, 식사요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하고 묻게 되면은 영양상태 증진, 질병치료, 합병증 예방, 질병 재발 방지 그 외 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가지. 자, 첫 번째 키워드가 제가 영양관리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뉴트리셔널 케어 프로세스. 그러니까 영양을 뉴트리셔널 케어, 관리하는 과정이다라고 해서 NCP라고 했던 거예요. 영양관리 과정. 영어로 안 외워도 돼요, 여러분들. 영양관리 과정. 실무 영양사가 환자에게 전문적인 영양관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바로 영양관리 과정, 모델을 개발한 거예요. 이렇게 하자. 병원마다 통합을 하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임상 영양관리 관련된 업무를 표준화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크게 4단계로 나누었어요. 밑에 표로 봐보세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각 병원들마다 우리 환자가 들어오면 이렇게 관리를 하자라는 모델. 1단계 영양 판정. 현재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인지 그 상태를 판정하는 판정. 두 번째, 그래서 이 사람은 비만이야, 저체중이야, 영양 불량이야, 영양 진단. 자, 이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교육을 해줄 것이고 식사요법은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해줄 것인지 중재. 그 다음 잘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모니터링 및 평가. 자, 1단계 뭐라고요? 2단계, 3단계, 4단계 꼭 외우세요. 순서 판정, 진단, 중재, 모니터링 및 평가. 그래서 판정은 첫 단계로 자료를 수집, 확인, 해석한다 라고 했어요. 넘겨보세요. 영양판정 과정의 그 맨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할 때 일단은 예를 들어서 임상조사. 왜 병원 가면 환자가 의사 앞에 앉아갖고 의사가 체크하잖아요. 그 중에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혀 내밀어 보세요 이런 것도 하죠. 그러니까 혀 내밀어 보세요. 혀 내밀었을 때 에 하고 내밀었을 때 혀가 반짝반짝 해야 돼요. 탁해야 돼요. 반짝반짝 하면은 죽어야 돼요. 이제 반짝반짝한 것은 노인의 혀예요. 그래서 아연이 부족하거나 그러니까 왜 우리 열나거나 이럴 때 혀가 아프잖아요. 그럴 때 혀가 약간 반짝거리거든. 빨개지면서. 혀는 탁한 게 맞아. 혀를 안 닦은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그래서 혀 상태를 본다든지 아연 부족인 경우가 많아요. 밝고 붓다 이런 경우에는 아연 부족인 건데 그래서 노인들은 아연이 부족되면 미각 이상이 오게 돼요. 맛을 잘 못 느껴. 이러한 것들을 이 사람이 현재 혀 상태 이런 것도 보고요. 그다음에 염색하지 않았는데 머리카락의 색깔, 머리카락이 부서지는 정도, 그 다음에 부종 정도 이러한 것들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러한 임상, 의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생화학 검사, 소변 좀 받아오세요. 그 다음에 뭐 대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엑스레이 뭐 찍어보는 것들 있잖아요. CT 촬영, MRI 이러한 것들 생화학 검사. 그 다음에 키, 몸무게 뭐 이러한 신체 계측을 하게 되는 건데 몸무게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단순한 몸무게가 아니라 최근에 제가 갑자기 늘었어요. 갑자기 줄었어요. 최근의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몸무게 변화. 그 다음에 과거에 어떤 병을 예전에 제가 10대 때 폐렴을 앓은 적이 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력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식사 조사. 어제 뭐 드셨는지, 최근에 어떤 음식을 주로 많이 먹고 있는지, 알코올은 어느 정도 섭취하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식사조사 5개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1번 보시면은 환자의 사회력 및 병력. 그래서 뭐 만성질환이, 과거의 병력, 만성질환이 있다든지, 약물 중독을 하고 있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사회적인 걸로는 교육 수준, 직업, 종교. 예를 들어서 뭐 종교인데 저는 이슬람이다. 그럼 돼지고기를 안 먹겠죠. 뭐 저는 채식주의자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도 볼 수 있고요. 주거 상황 아무래도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귀찮아서 과일을 잘 안 사 먹게 돼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특히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먹기 힘든 과일이 수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쪼개져 있는 수박 이런 것들을 사 먹는데 쪼개지면 또 단가가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과일 먹기가 힘들다 이러는데 그래서 주거 시설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구 구성 뭐 부모랑 같이 사는지 혼자 사는지 뭐 여러 가지 흡연 여부 이런 건강에 대한 인식, 사회력 병력도 있고요. 신체 계측, 신장 체중. 상완둘레가 어디야, 여러분들? 상완둘레. 팔뚝. 그래서 상완이 어깨에서부터 팔꿈치를 기준으로 해서 팔뚝을 체크를 해요. 그래서 근육맨들 보면은 팔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 바깥쪽은 피하지방이지만 그 안쪽은 근육량이에요. 그래서 상완둘레를 측정하면서 근육량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팔뚝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피부 두겹 두께. 혹시 영양 교육이나 판정 시간에 캘리퍼 혹시 찍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캘리퍼라고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께를 체크를 하게 되면 몇 미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장 많이 측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깨에서 제가 지금 팔꿈치 마른 것처럼 여기 찝어보는 삼두근, 여기 앞쪽이 이두근이고 뒤쪽이 삼두근이거든요. 여기 찝어보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허리살 찝어보는 거. 그 다음에 견갑골이라고 해서 이제 살 많이 찌면은 왜 어깨에 이제 등판까지 찌잖아요. 울룩불룩불룩 타이어처럼 되는 거. 그래서 여기 견갑골 아래 찝어보는 거. 그 다음에 종아리도 찝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찝어보는 거. 이거는 피하지방, 내장지방 중에서 어디를 측정하는 걸까요? 피하 지방이겠죠. 그러니까 피하지방이 많은 사람은 내장지방도 많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하는 건데 이런 피하지방 이런 것도 측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숫자로 나오는 것들, 엉덩이분의 허리, 그 다음 BMI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들, 신체 계측, 그 다음에 생화학 검사에 해당이 되는 것은 체담배, 그러니까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지금은 안 쓰셔도 되고요. 다음번에 이제 하나하나씩 나올 건데 혈액 속에 예를 들어서 알부민 수치가 이 사람이 얼마가 되는지,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 체크를 해요. 지금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혈중의 알부민 같은 경우에는 3.5에서 5.0g/dl인데 이 사람이 현재 지금 뭐 쓰러져 왔고 영양 상태가 굉장히 불량해. 왜 여러분들 영양학 그 책 앞쪽에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엄청 요즘에도 그 TV 중간중간에 이제 뭐 결식아동 돕기, 뭐 기아아동 돕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그거 본 적 있죠, 여러분들. 뭐 매월 아이들한테 기부해라 이러면서 팔 재는 거 나오잖아요. 그 팔을 측정하는 이유가 아까 말한 근육량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이나 이런 쪽에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우리는 비타민 A가 부족해서 시력 상실을 하진 않잖아요. 시력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근데 신생아들이 비타민 A 부족으로 인해서 평생 시력을 상실한대요. 그 정도의 이제 영양 불량 이렇게까지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왜 그 배짱 마른 아기들인데 한 아이는 다 말라서 갈비뼈가 다 앙상하게 드러난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분명히 영양 상태가 불량하다는데 배가 불룩 튀어나온 아이가 있잖아요. 이 아이, 그러니까 배가 튀어나온 아이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쿼시어카 환자라고 들어봤죠? 쿼시어카 환자라고 하고, 배짱 마른 아이를 마라스무스 환자라고 하잖아요.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라스무스 환자와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한 쿼시오카 환자, 둘 다 영양 상태가 불량하기 마찬가지야. 근데 이 아이의 둘을 물론 배에 물 차는 걸로도 볼 수가 있지만은 혈액을 측정해 보게 되면은 마라스무스 아이는 3.5보다 떨어져 있지만은 2.5를 기준으로 해서 심하게 떨어져 있지는 않을 경향이 높아요. 근데 배에 물이 차 있는 쿼시오카 아가 같은 경우에는 2.0 아래일 확률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진단을 내리기도 해요. 알부민이 부족하게 되면 복수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내가 영양 상태가 굉장히 불량한 것 같은데 측정해봤더니 4.0이야. 멀쩡한 거예요. 단백질 부분에서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내가 스테이크부터 시작해서 고기, 육식을 좀 많이 했어. 그래서 검사해봤더니 250 정도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240 이상부터는 고콜레스테롤증으로 해서 약물 복용해야 되거든요. 그럼 좀 당신은 약물 복용을 해야 되겠다. 근데 나는 경계 범위에 해당이 되는 230이 나왔어. 200 아래가 정상이에요. 200 아래가 정상인데 230이 나왔어. 아직 약을 먹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당신은 식사를 통해서 좀 조절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판정을 내려줘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수치들을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알부민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생화학 검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식사 섭취 조사를 보시게 되면 네 번째 줄 보시게 되면은 24시간 회상법은 어제 드셨던 것을 쭉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 뭐 드셨어요? 라고 물어봐. 근데 물어보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영양 교육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우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여쭤봤어. 어제 아침 식사 몇 시에 하셨고 얼만큼 드셨어요? 내가 밥 한 공기를 먹었지 라고 한 거예요. 밥 한 공기를 먹었는데 그 밥 한 공기 양이 집집마다 그릇 사이즈가 다를 수 있잖아. 우리가 갖고 있는 밥 한 공기는 이만한데 할아버지가 말했던 밥 한 공기는 이만했던 거예요. 얘도 밥 한 공기고 얘도 밥 한 공기잖아. 한 공기 먹은 거 맞으니까. 그럴 때는 표준에 해당이 되는 그릇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릇을 기준으로 해서 이 그릇에 드셨던 밥량보다 많이 드셨어요? 조금 드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표준.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뭐 3첩 먹었다 그랬는데 누구는 고기가 이만큼인데 그 할아버지가 말한 3첩은 이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접시 양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왜 학교 다니실 때 뭐 모형들이 있었잖아요. 식품 모형. 그 모형들을 그래서 이제 들고 가서 어느 정도 양이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걸 물어보는 사람 자체가 기준에 대한 것을 지식이 있어야지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회상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 섭취 빈도 조사는 뭐냐면은 뭐 이런 거예요. 주로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육류 바로 또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 돼지고기, 소고기, 뭐 닭고기 이렇게 써놓고 나서 육류는 일주일에 몇 회 정도 드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류에 해당이 되는 것은 몇 회 정도 드세요. 그 다음에 유제품류는 하루에 몇 회 드세요. 거의 안 먹는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먹는다. 체크하게끔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제일 웃겼던 게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술 물어보는 거. 그래서 알코올도 물어보잖아요. 얼마나 드세요? 작년에 2017년도에 우리나라 성인 기준으로 해서 성인 여러분들도 20살 넘었으니까 성인이잖아. 성인 기준으로 해서 소주를 우리나라에서 성인들이 먹었던 소주가 78병이었대요. 1년 동안 한 사람당. 그러면은 이게 52주거든요. 우리가 일주일이 52주면은 한 주당 거의 1.5병씩을 먹었다는 거예요. 먹었어요, 여러분들? 드셨어요, 소주? 그래서 저는 소주 안 먹어요. 제가 먹은 건 한 병도 없었어요, 여기에. 한 병도 없었으면은 내 소주는 누가 먹었을까? 우리 남편이 먹은 거죠. 제 소주는. 이 사람이 이제 한 번 먹으면 3병씩을 먹으니까 일주일에 2번은 먹으니까 6병. 여러분들 것도 우리 남편이 먹어준 거예요. 78병.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제 소주를 많이 섭취한다 이랬었는데 정말 많이 먹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저희 아가씨도 이제 남편 여동생 아가씨도 엄청 말랐어요. 제가 같이 병원을 갔는데 물어보잖아요. 환자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데 알코올 여부, 흡연 여부 물어보는데 흡연은요 안 합니다. 알코올은 좀 해요. 뭐 얼마나 드세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일주일에 3병 뭐 이러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많이 먹어 막 이랬더니 그냥 마시다 보면 3병은 마신대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데 아무튼 막 그런 이제 횟수, 알코올 횟수, 운동 횟수 이런 것들을 쭉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물어보는 것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 식사 일기를 쓰게 한다든지 식사 일기를 쓰게 할 때는 3일을 쓰게 하든지 7일을 쓰게 하거든요. 근데 3일을 쓸 때는 토, 일, 월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토일은 평상시 식단이 아니잖아요, 사실. 외식 식단도 많고 특별한 일도 있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3일 식단을 쓴다. 그럼 평일에 이틀, 주말에 한 번 이렇게 쓰게 해요. 평일 이틀, 주말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쓰게 한다든지 식사 섭취. 그 다음에 뭐 임상조사 아까 제가 말했죠. 얼굴, 머리카락, 피부, 근육 그 다음에 탈모, 탈색, 염증, 부종 이러한 이상징후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게 영양 판정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까 공부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회력 병력, 신체 계측, 생화학 검사, 식사 섭취, 임상 조사 이것만 잔뜩 외워놓게 되면은 얘가 어디서 나온지를 몰라. 얘는 어디서 나왔어요? 영양 관리 과정 중에서 첫 번째 단계인 뭐예요? 영양 판정에 들어간 거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영양 진단. 그래서 그 자료들을 가지고서 진단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가 뭐야? 이 사람은 아까 알코올로 인해서 알코올릭이야. 자기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그러는데 봤더니 하루 한 번 먹을 때 2~3병씩 마시고 일주일에 3번을 먹어. 이 사람은 알코올릭인 것 같아. 그러면은 도대체 이 사람의 문제는 뭘까? 문제는 뭐지? 알코올릭이라고 예를 들어서 찾았어요. 알코올릭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원인으로 온 것 중에 이 원인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알코올 과다 섭취이고 알코올을 먹을 때 안주를 전혀 먹지 않아.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원인. 또 거꾸로 알코올 횟수가 많게 되면서 그러니까 아침 점심은 별로 안 먹는데 저녁에 회식이 많아지게 되면서 저녁 자리에서 술과 더불어서 저녁에 거의 칼로리가 1500이 넘어가. 이런 식의 이제 왜 그런지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인 세 번째.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증상, 이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 계속 이제 예를 들어서 알코올릭이었다 그러면은 손발이 떨린다라는 걸 느끼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혈당이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의식 저하가 나타나고,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증상이 있었다라고 해서 문제의 원인, 증상. 그래서 보세요. 문제에서 problem에서 P, 프라블럼에서 P였고요. 그 다음에 원인을 에티올로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사인이라고도 하고 혹은 뭐 증상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영양 진단을 내릴 때는 이게 이제 제가 왜 지금 자세히 얘기하냐면은 이게 영양 교사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영양 진단 시에 어떤 형태로 써야 되는지 이게 영양 교사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영양 진단을 쓸 때 PES 형태로 쓴다. 혹은 영양 진단문 형태로 쓴다.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단문. 그러니까 영양 진단을 할 때는 어떤 형태로 써야 되는가? PES 형태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문제를 제시하고 에티올로지 원인을 써주고 이 사람의 증상을 통해서 이러한 진단을 내렸다.
라는 것을 제시를 해주는 것을 PES 형태 혹은 영양진단문의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세 번째 영양중재. 중재는 환자 개인 또는 그 환자의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영양 관련 행동을 해주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은 적절한 영양 중재를 기획한다. 일단 첫 번째 뭐 알코올릭이었다 그러면 알코올 섭취를 줄이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영양이 너무 불량했어요. 영양교육, 알코올 섭취하시지 말고 영양교육, 영양상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영양만으로 되지 않고 간호사나 의사나 임상병리사를 만나야 될 것 같아. 라고 한다면은 타 분야와의 협의를 통해서 중재를 해줘라. 이런 내용이에요. 다음 페이지. 자,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양 결과. 전에는 뭐 밤 늦게 술 마시는 게 별로 여러분들 실제로 요즘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많아요. 그런데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증상 중에 하나가 새벽 시간에 사실 위가 엄청 아픈 건데 이쪽 우리가 신체 장기 중에서 내가 뭐 지금 십이지장이 아파, 심장이 아파, 간이 아파 못 느끼잖아. 그냥 배 전체가 아픈 거잖아. 위쪽이 아파, 아래쪽이 아파 이렇게만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의 대부분이 심장이 아프다고 느껴요. 그만큼이 이제 새벽에 공복 시에 위쪽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심장이 누가 잡아 뜯는 것처럼 아파, 콕콕콕 찌르는 것처럼 아파.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새벽 시간에 위에 있는 위산이 이렇게 식도 쪽으로 올라오면서 식도를 자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주 원인 중에 하나가 밤 늦게 먹고, 그러니까 위아래로 음식물이 내려가게 한 다음에 잠이 들어야 되는데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온 다음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누워 자잖아요. 사는 과정에서 이게 역류가 돼서 알코올은 또 역류를 더 일으키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바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아주 몹쓸 습관이죠. 저희 남편이에요. 그래서 자, 이러한 영양 결과물. 그래서 이거를 알았으면은 개선해야 될 거 아니야. 당신의 역류성 식도염의 주 원인은 알코올이었다. 그러면은 행동을 변화시키고 먹고 그러니까 잠자기 2시간 전에는 먹지 않는다. 아니면 부득이 먹었으면 2시간 이후에 잔다. 이런 행동들. 그래서 검사해 봤더니 염증 수치가 줄어들었다. 결과 환자가 확실히 새벽에 통증을 느끼는 것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숨 쉬는 것이 편해졌어요. 이제 덜 아파요. 라고 하는 환자가 느끼는 결과물. 그리고 약물도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항생제를 4알 먹었는데 이제는 한 알로 줄여도 되겠어요. 라고 하게 되는 건강관리 유용성과 비용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 제가 좀 자세히 한 거긴 있는데 첫 번째에서 뭐였어요? 영양관리 과정을 얘기했고 첫 번째가 뭐였어요? 평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진단. 세 번째가 중재. 네 번째가 모니터링 하면서 잘하고 있다. 평가. 그 다음에 잘했으면 다시 피드백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고 아까 진단을 할 때는 어떤 형태로 진단을 내린다? PES, 문제, 증상, 그러니까 문제, 원인, 증상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잠깐 쉬고 병인식의 종류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